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관광부사에서 선정된 관광벤처 기업 한복남의 박세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관광벤처를 좀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까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드릴 텐데요. 최근에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제가 간단한 퀴즈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 속에 어떤 해시태그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맞춰보시는 분은 네, 아마 관광 쪽에 굉장히 본인이 잘 적합하다라고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에는 어떤 해시태그가 들어있을까요? 어려우신가요? 가장 난이도가 쉬운 문제인데 인증샷 해시태그 인증샷 아닙니다. 네. 회전목마. 회전목마 아닙니다. 이거 10대들에게 이 문제를 알려주면 한 번에 맞추는데 역시 나이는 속일 수가 없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자, 힌트 드릴게요. 장소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놀이공원 아니에요. 네, 롯데월드죠. 네, 롯데월드죠. 네, 롯데월드 하면 이 회전목마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게 요즘 10대, 20대 그 관광객한테 그냥 머릿속에 이미지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월드에 간 관광객들은 뭐 정문, 뭐 어디 화장실 앞에 이런 데서 사진을 찍지 않아요. 무조건 회전목마 앞에 사진을 찍죠. 네. 자,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에는 어떤 해시태그가 들어있을까요? 공원. 공원. 비슷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어딜까요? 한강공원. 한강공원. 그렇죠. 한강공원도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마포, 여의도, 굉장히 여러 군데 한강공원이 있지만 여기는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네. 자, 여의도 한강공원 하면 사실 우리 이제 40대, 50대 어르신들은 이제 강을 찍죠. 예, 강을 찍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시 한 소절씩 이렇게 읊어놓죠. 예, 본인의 이미지에.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한강공원에 가면 이런 피크닉 사진을 찍는 게 트렌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거 약간 좀 어려운데. 자, 이 두 사진에 공통된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이거 맞추시면 진짜 공모전에 바로 당선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두 사진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해시태그는 뭘까요? 아닙니다. 네. 자, 회전 관람공마 아닙니다. 장소가 들어가요. 여수. 오! 여수 좀 더 정확하게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네. 여수 밤바다. 지금 핸드폰으로 여수 밤바다를 검색해 보세요. 밤바다 사진이 안 나와요. 바다 사진이 없고 죄다 이런 그 커플들의 시커먼 그 셀카밖에 안 나옵니다. 예. 여수 밤바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핫한 키워드가 됐어요. 제가 작년에 신문 기사를 봤을 때 제주도로 가는 관광객보다 여수를 가는 관광객이 더 많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여수가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핫한 관광지가 됐는데 여수 밤바다를 가는 그 관광객들은 이렇게 바다 사진을 남기지 않고 본인들이 셀카를 좀 남기는 형태로 여수를 갔다 온 후기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단서들은 뭐 밤이고 커플들이다라는 단서들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맞추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대단히 잘 맞추신 것 같고요. 여수 밤바다가 요즘에 굉장히 핫한 트렌드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창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기에서도 뭔가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고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단서는 밤에 커플들이 바다에 와서 사진 한 장 찍는 거 말고는 여수에 할 게 없다. 그럼 그 다음에 커플들이 뭐 하지? 거기에서 창업 아이템을 연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누군가 제가 생각했던 걸 역시나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창업 아이템은 여수 앞바다라는 소주를 파는 거였어요. 네. 물론 이제 바다기 때문에 싱싱한 해산물들을 갓 잡아서 포장마차에서 팔고 있는데 거기에 여수 밤바다라는 브랜드의 소주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처럼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처음처럼을 먹고 뭐 참이슬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이슬을 먹지만 여수에 가는 관광객들은 여수 밤바다라는 소주를 먹습니다. 왜? 내가 여기 갔다 왔던 걸 인증 남기기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관광 산업에 굉장히 큰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 틈새들을 열어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인데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전주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사실 이 사진을 이제 제 집에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한테 보여주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쟤는 결혼했냐라고 물어보세요. 네. 사실 그 어른들,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세대는 한복이라는 걸 결혼식, 돌잔치에서밖에 사용하지 않았던 세대였고, 지금 젊은이들은 한복을 놀러 다니고 파티하고 졸업사진을 찍고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입는 옷으로 생각하게 된 게 현재 2019년도에 현재 한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대들은 한복을 이렇게 놀이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할아버지 세대들은 한복을 그냥 이제 평소에 입었던 옷 혹은 명절 때 입었던 그런 특수한 예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사실 저를 굉장히 놀라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사진을 보고 아 이들이 결혼식을 한 게 아니라 놀러 갔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굉장히 큰 한복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좀 준비했어요. 동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안 나오네. 예,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전주 한옥마을의 한복을 입는 문화를 만든 기획자이고 지금은 이제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해 경복궁까지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한복을 입도록 한 걸 기획한 기획자입니다. 그래서 한복을 입고 노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 사실 이거는 이제 2012년도 약 7년 전으로 올라가서 제가 고향이 전주였기 때문에 전주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이었던 전주에 갔는데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고 있던 시기였어요. 전주에 지금은 뭐 재작년 기준으로 1,000만 명이 왔다고 빅데이터 결과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많은 관광객이 왔고 전주를 다녀가는 관광객들은 오로지 초코파이와 베테랑 칼국수만 기억하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접했던 저는 전주를 오는 관광객들이 좀 더 전주다움을 느끼고 전주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전주가 해야 될 일이구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건 좋지만 전주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걸 제공하지 못하면 이 숫자는 정말 일시적으로 거품처럼 올랐다가 꺼질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전주다운 게 뭘까? 내가 전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먹고 자고 입는 거를 전주다운 걸로 가보자. 물론 전주는 전통을 테마로 한 도시였기 때문에 먹는 거 한식, 자는 거 한옥, 입는 거 한복을 일상화시키는 게 먼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옥은 이제 전주 한옥마을에 이미 존재해 있었고 한식당도 굉장히 많았지만 2012년도에 전주에서 한복을 입고 생활하거나 한복을 입고 관광하는 관광객들은 단 한 명도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전주에서 어떻게 한복을 입도록 만들까를 좀 고민하다가 제가 그 2012년도 어느 날 한복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저를 자꾸 쳐다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다가 길을 걸어던 관광객이 저에게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예, 그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초코파이 사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되나라고 길을 물어보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복을 전주에서 입고 있는다는 건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 한복을 입는다는 건 마치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저 사람은 전주시청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거나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일 거야 라는 고정관념을 가질 정도로 아무도 입지 않고 있었던 옷이 한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경험들을 겪다 보니까 한복을 사람들이 많이 입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했고 그 당시에 한복데이라는 축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한복을 입고 여러분들 한복을 입으세요라고 외쳐봤자 그거는 나 혼자 바보가 되는 행동일 뿐이니까 한복데이라는 축제를 만들어서 다 같이 한복을 입고 노는 날을 만들어 본다면 그것으로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2012년도에 한복데이를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게 됐어요. 그게 이게 첫 회 진행했던 한복데이의 사진이고 이 한복데이에 300명이 와서 동시에 한복을 입고 그날 놀았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응은 재밌겠다. 나도 입고 싶다 라는 반응이었어요. 한복을 제가 혼자 입고 돌아다닐 때 한복 입은 관광객 자신과 한복을 입은 저를 구분했지만 다 같이 한복을 입는 모습을 보면서 관광객들은 나도 함께 입고 싶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입는다는 인식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한옥마을에 와서 한복을 입어야지를 연상하게 만드는 작업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복데이를 매년 2012년도, 13년도, 14년도까지 하게 됐고 2014년도에 진행됐던 한복데이는 무려 3,000명이 와서 한복을 입는 큰 축제로 진행됐어요.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관광벤처가 아니었어요. 그냥 전주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전주 시민의 한 명이었고 그냥 한복을 우리 도시에서 입으면 전주가 조금 더 특화된 관광지가 되겠다라는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2014년도에 한복데이를 딱 끝내고 바로 관광벤처에 2015년도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한복데이를 했을 때 저는 이제 매번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나왔잖아요. 3,000명이 한복을 입는다는 건 진짜 전주 한옥마을 발칵 뒤집힐 일이었어요. 근데 한복데이가 끝나고 그 다음날 아무도 또 입지 않아요. 그 다음날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시 또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창피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축제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일상을 벗어나서 미쳐보는 일이라면 시간의 관점에서의 축제를 만드는 것보다 한복을 365일 입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게 저희 두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한복데이 시간의 관점에서의 축제를 만들지 말고 앞으로는 365일 이 공간에서는 한복을 입을 수 있어 라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이 아이디어로 관광벤처에 저희가 도전을 하게 됐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아주 논리는 간단했어요. 한복 더하기 관광지는 한복 입는 관광지. 한복 더하기 관광지는 한복 입는 관광지. 네, 이 아주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저희는 그냥 한복을 입는 도시를 만들자라는 플랜을 세워서 도전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의 한복은 가르치려고 했고 교육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옷고름 하나라도 잘못 매면 너 틀렸어라고 야단쳤어요. 재미가 없었죠. 하지만 저희가 내걸었던 슬로건은 한복을 예쁘게 입고 재미있게 입자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전주 한옥마을의 현재 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즉 저는 한복을 예쁘게 디자인하자라는 디자이너의 관점이 아니라 한복을 입는 도시를 만들자, 한복을 입는 관광지를 만들자라는 도시기획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라는 게 기존 한복 업계에 있던 사람들과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복을 365일 입히려면 가장 중요한 건 저렴하게 한복을 언제든지 입을 수 있는 한복 대여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복을 빌려주는 이 일이 과연 수익이 날 건지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한복을 입을 건지 심지어 돈을 내면서까지 한복을 입을 건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전주시라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짜로 한복을 줘서라도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어주면 도시의 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자체는 돈을 써서라도 해야 될 일이었고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돈을 줘서라도 본인이 원하는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과연 사람들이 돈을 내고 한복을 빌려 입을까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30벌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한 명이 입고 하루에 뭐 10명이 입고 하루에 20명이 입으면서 점점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께 제가 반납할 때 물어봤어요. 한복을 입고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죄다 그냥 사진 한 장 찍고 오셨대요. 네. 그러니까 한복을 입는 이유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을 찍기 위한 이유 이 한 가지만으로는 한복을 사람들이 돈을 내고 더 많이 입도록 만든다는 건 좀 매력적이지 않겠다 고객들에게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저희가 한복을 사람들이 무조건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네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복을 입고 여행할 수 있는 여행 코스를 개발하자. 바로 이 여행 코스를 개발한다는 아이디어로 저희가 관광벤처 공모 사업에 지원을 했고 저희는 선정이 된 다음에 전주 한옥마을에 한복을 입고 여행할 수 있는 코스 8가지를 개발을 해서 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좀 더 특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안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다양하게 쉽게 저렴하게 고퀄리티의 한복을 입을 수 있도록 대여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복을 입으면 할인을 받는 상가들을 제휴맺고 다녔습니다. 네, 물론 시청에서 하지 않았고 그냥 제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사장님들이 미팅했고 한복을 입으면 할인해달라 10%에서 30%까지 라고 수없이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 한 100여 개의 가게들이 한복 입고 손님 오면 할인해줄게 됐었죠. 근데 지금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전주 한옥마을은 당연히 한복을 입는 게 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 당시 초창기에는 안 그랬지만.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경기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문화재와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일부 박물관들은 입장료가 있는데 그 당시에 한복을 입으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전주시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다시 한복을 입어도 유료로 들어가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한복을 입으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이 한복을 입어야 되는 이유를 만들자가 저희의 이제 프로젝트였죠. 네.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한복을 입는 축제를 만드는 일, 그 다음에 한복을 입는 관광지를 만드는 일, 굉장히 재미있었지만 이것이 단순 저의 재미있는 의미 있는 도전일 뿐이었지 이게 하나의 기업이 되거나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꾸준하게 창출되는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4년 정도를 제 사비를 써가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나름대로 보람이라는 보상을 느껴가면서 이 일을 했는데 이제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나 즐겁고 사람들도 즐겁다고 하는 이 일을 직업으로 만들어보자라고 좀 생각을 했고 이제 한복남이라는 회사를 2015년도에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한복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했던 게 4년 동안이나 있었고 4년이 지난 이후에 이걸 직업으로 만들어야지라고 결심했던 게 바로 이제 이때였던 거예요. 예. 물론 이걸 만들면서 관광벤처 사업에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한복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돈벌이들은 많죠. 한복을 원단을 만드는 일, 한복을 디자인하는 일, 한복을 재단하고 박음질해서 한복을 생산하는 일, 한복을 유통하는 일, 한복을 판매하고 대여하는 일, 기존에 한복으로 돈을 벌던 수많은 직업들과 그 기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한복남은 무슨 회사냐? 엔터테인먼트예요. 저희는 입지 않던 한복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입을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획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박 대표는 한복을 디자인하나요? 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지만 저희는 한복을 디자인하지도 않고 생산하지도 않고 유통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사람들이 입기 싫어했던 한복에 대한 이미지가 없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한복을 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입고 싶도록 만드는 기획을 하는 게 저희 회사입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근데 모든 기업은 이 정체성을 발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돈 내는 거 있다고 이것저것 다 손대면 제대로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로지 기획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2012년도부터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데이를 했는데
한 3년 정도 한복데이가 전국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한복데이를 여는 이제 2014년도를 거치고 그 이후에 제가 한복대여점을 길거리 노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실내에다가 한복대여점을 만들게 됐고 대여점은 처음에 한 개로 시작했는데 이제 저희 회사가 하는 게 5개가 됐어요. 한옥마을에 아무도 한복대여점을 하지 않았었을 때 이제 최초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복대여점이 한 150개 정도 되죠. 예. 그리고 관광대처 사업을 받아서 이제 한복길이라는 여행 코스를 개발합니다. 예. 그리고 2016년도에 드디어 서울 경복궁으로 회사 본사를 옮겼습니다. 이유는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오는 한국인들에게 한복을 굉장히 많이 알릴 기회가 있었지만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한복을 입힐 만한 기회가 전주에는 없더라고요. 현재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서울과 제주도와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을 뿐 전주나 대전 같은 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새로운 소비자로 타겟으로 서울 경복궁으로 가서 이제 새롭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제 확장을 해봤어요. 서울 홍대, 롯데월드 이런 데다가 한복남의 매장들을 확장시키면서 다양한 관광지에서 한복을 입는 실험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서울 경복궁에 있는 저희 본사 건물이고요. 예, 영상이 이제 안 나오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셀프 스튜디오, 카페, 뭐 파티할 수 있는 공간, 대여 공간, 스튜디오, 공연할 수 있는 장소까지 이제부터 저희가 고민했던 건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한복을 안 입으니까 어떻게 한복을 입힐까에 대한 고민이었고 그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입게 됐죠. 이제 고민은 이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언제까지 입어줄까? 한 번 입고 자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한 번 올리고 두 번 다시 입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일 것 같은 거예요. 한국인들의 그 냄비 근성을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건 한복을 어떻게 즐기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었고 그러면서 서울 경복궁 본사에다가 이런 시설들을 세팅해서 이제 한복을 즐기도록 만드는 두 번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아직 성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저는 이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 당시에 제가 볼 수 있는 저의 세계관은 저의 세상은 오로지 전주를 찾아오는 천몇 명의 관광객밖에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전주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어떻게 해야 좀 더 특별한 경험을 전주에서 할까에 대한 고민이었고 한복을 입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관광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복 프로젝트를 했던 거였죠. 전주에 있었을 때 저희 회사는 오로지 한국인들에게만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으로 저희가 이제 본사를 옮기고 난 이후에는 한국을 찾아오는 2천만 명의 관광객에만 집중을 합니다.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네. 서울 경복궁은 거의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마케팅과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을 집중을 한 거죠. 네.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뉴욕과 말레이시아와 이런 수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다니면서 느꼈던 건 한국에 있는 한국인과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이 그동안 한복남의 주요 고객이었는데 제가 세계로 나가보니까 한국에 오지 못한 하지만 K-팝을 좋아하고 BTS를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을 너무나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복과 한국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이벤트들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도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한다고 느꼈고 한 3년 가까이 1년에 6개월 정도는 거의 해외에 나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자를 찾았던 게 저희 한복남의 성장 비결 아닐까. 우리는 보통 새로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복이라는 기존에 존재했던 아이템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걸 사용할 소비자를 새롭게 찾아낸 것뿐이었습니다. 아이템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창업일 수 있지만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소비자를 새롭게 찾아내는 것 또한 창업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은 아이템을 개발해야지만 지원금을 주는 사업들이 많지만 저한테 관광공사의 사업이 굉장히 적합했던 이유는 아이템 개발보다는 소비자를 찾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줬다는 것,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관광공사 공모전의 강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한복을 배송해줄 수 있는 렌탈 시스템을 만들어서 경복궁과 전주 아닌 대한민국 어디서든 한복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자가 저희의 이제 새로운 목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트럭을 통해서 전국의 축제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한복 트럭을 개조해갖고 실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10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그 피파 월드컵 개막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1000명이 같이 함께 한복을 입는 이런 대형 마이스 행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와 SNS 쪽에 많은 협찬들을 하면서 연예인들한테도 한복을 입히고 얼마 전에 1박 2일 촬영팀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복남에서 한복 다 입고 1박 2일 방송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방송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와서 요즘 협찬을 다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한복은 결혼식과 돌잔치에서만 입는 거야 라고 머물러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벚꽃놀이 갈 때 한복 입고 가자. 이번에 졸업할 때 우리 전체 다 한복 입고 졸업 파티 하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깰 수 있으려면 이런 미디어나 방송 매체들을 많이 조금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2012년도 한복을 처음에 입히자는 미션이 주어졌을 때는 그냥 단순 사람들이 많이 입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한 6년, 7년 지난 저희 회사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 단순한 한복, 결혼식에서만 입을 수 있는 이 한복 갖다가 저희는 봄에 어떻게 입을지, 여름에 어떻게 입을지, 가을에 어떻게 입을지, 겨울에 어떻게 입을지 굉장히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한복을 입히는 걸 이제 찾아내서 그렇게 나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축제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축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계속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축제에 사람들이 참가할 때 한복 많이 입거든요. 기모노 많이 입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실적 부분인데 이렇게 실적이 많이 올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외국 관광객들을 통해서 나온 실적이에요. 한국 고객이 아니라 이건 순전히 외국 고객. 근데 이렇게 외국 고객들을 통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해외 박람회나 해외 행사에 저희가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관광벤처 같은 경우에 몇 차례 주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했더니 실제로 해외 관광객들이 통해서 나오는 매출들이 많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좀 정리를 이제 할 텐데요. 그래서 한복남이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는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한복을 입혔고 결혼식이 아닌 다양한 상황, 장소, 시간 속에서 한복을 활용하도록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한복을 찾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한복을 입는 공간을 만드는 일을 사실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복을 디자인하는 일이 저희 일이었다면 저희는 관광하고도 어울리지 않았었을 것 같은데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 관광과 결합이 됐고 관광 쪽에서 새로운 소비자를 찾아서 관광 쪽의 시장을 키워나가는 일을 관광공사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도시를 계획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 강의가 다 끝났는데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저도 이제 대전에서 24살 때 첫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창업이 한 지가 11년 차가 됐는데 충남대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전에 그 궁동, 충남대학교 카이스트 사이에 있는 궁동이라는 대학가를 홍대처럼 바꿔보겠다는 사회적 기업을 했던 게 11년 전 저의 모습인데 이렇게 다시 와서 전주와 경복궁에서 한복 입히는 문화를 하고 있는 지금 저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창업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자금의 문제도 아니고 사업 아이템 개발의 문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경험시켜보는 그 과정, 그리고 경험시켜 봤더니 사람들이 이런 피드백, 좋다 나쁘다라는 피드백을 빨리 받아서, 그리고 내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계속 경험시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과정이 사실 창업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관광공사의 벤처관광 이제 관광벤처 사업이 가장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깨알 같은 그런 지원 사업이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서 예, 적극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그 한복남의 이야기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발표로 고생해주신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제9회 관광부서 사업 지원